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제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보통은 자기가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날것과 직접적으로 조우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대상 사이에는 항상 어떤 필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필터들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시각기호라든가 청각기호라든가.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감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존재를 하는데 나는 나의 외부를 그러한 필터 없이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모든 게 다 진짜 같지가 않은 거예요. 대상에 대한 것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탈락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즐길 수도 없고 그 사회의 구조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대상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없는 어떤 방식이라는 것들이 그 저와 대상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는 이 필터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전해지는 기호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기호가 좋아, 나는 기호를 공부할 거야 라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거 하나가 그냥 어쩔 수 없지라는 거죠. 그것도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기호야 라는 것으로 이제 대상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그래서 이 기호들은 이렇게 작동되는 거야 라는 어떤 철학적이거나 어떤 그 정신분석학적인 뇌과학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건 아니죠. 저 말고도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I Will Disappea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업인데 애초에 이 작업은 시작 자체가 이제 밈이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 밈은 이제 The Scroll of Truth인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밈들은 포맷이 있어요. 그 안에 글자만 계속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을 뭐 합성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제 보물섬에서 어떤 만화 캐릭터가 이제 예를 들면 원래는 원피스에 나오는 그런 뭐 보물 지도 같은 거였겠죠. 그 지도를 이렇게 쫙 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서 피기 전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 이게 뭐 보물 지도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보물 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보통 밈은 오히려 은유적으로 해서 뭐 그게 뭐 내 동생의 서랍 속이라든가 우리 부모님 뭐 내가 뒤져서 여기 보물 창고다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제 어느 지점부터 어떻게 보면 허무 개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밈에서는 Scroll of the Truth 하고 그 밑에 이게 쫙 펴졌는데 거기에 그냥 The Scroll of Truth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냥 끝났네.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웃기지? 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보고 왜 즐거워하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안에 되게 그런 기호들의 반전과 트릭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밈을 봤던 게 이제 이 작품의 테두리가 형광 연두색인 이유는 그렇게 생긴 배드민턴이 있어요. 그 배드민턴에 보통 이렇게 컬러링이 돼 있는데 어떤 밈에서 이제 그거를 누가 햇빛 밑에다 놔두고서 여기 W는 어디 갔어? W라고 써 있는 채를 놔두고서 그러고서 이제 뭐 세계 10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걸 이제 붙여놓는 거죠 밑에다가. 근데 이제 그렇죠. 원래 언어라는 건 가상이거든요.
실체가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이 기호들이 실물성을 점령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웃겼던 거죠. 그래, 사실 다 가상인데 우리는 너무 이 현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이거 스테이크가 아닌 거 알지만 맛있어, 나 이거 좋아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옛날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이건 굉장히 불경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 불경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저희 윗세대가 봤을 땐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딱 결합이 된 게 언어적 허구성인 것 같아요. 언어적 허구성. 저는 제목이라는 거는 어떤 등가의 무엇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상을 등가화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가졌던 그런 관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걸 봤더니 이게 보고 싶어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좀 그쪽을 많이 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인 건데, 하나는 실물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 기호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언어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언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그 장면과 그 다음에 이 언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라는 거는 대상에 대한 등가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꼬르잖아요, 수학에서. 근데 대상이 I will disappear라고 말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루스 오브 스크롤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떤 기호의 가상성에 정말 잘 보여주는 어떤 씬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은 언어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어는 어떤 주체가 아니에요. 항상 도구와 객체로만 사용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엔 사람들이 너무 언어에 지배되어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항상 이 친구는 숨어 있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척 숨어 있는데, 우리는 언어로 직조된 어떤 세계 안에서 계속 그 언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끌려가거든요. 성경에서 아담이 이름 붙이기라든가, 이름 붙이기라는 것 자체가 등가적 그러니까 시도거든요. 대상을 등가화하겠다. 그래서 나의 기호 시스템 안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어떤 시도고요. 애시당초에 그 시도가 잘 됐냐 못 됐냐를 판단할 문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한테 제목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의 등가체고, 그 관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잔잔한 드라마든 아주 대조적이라서 극적인 드라마든. 에이젠스테인이라는 그 저난 포테킨 만든 감독이 이제 그 영화의 씬과 씬, 샷과 샷의 관계가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벽돌처럼 조적해 나가는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져왔던 이론이 일본의 하이쿠라는 되게 짧은 삼행시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어떤 관계로 생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각 기호들이 서로 조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쌓일 수도 있겠지만, 둘의 갈등이 계속 생길 수 있고 충돌할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들이 그 안에 서사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세대들은 사용한 편인 것 같고요. 저희 이전의 선배님들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또 무죄라든가 이제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관계 안에서는 그것들이 언어적 상상력을, 그 당시 에스테틱이라는 거는 상당히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성성을 감히 언어로 더럽힌다, 혹은 그것들이 이것에 실제로 방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적 변천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굳이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도 특별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저도 무슨 제목이 좋을까, 무슨 제목을 하면 얘와 상호작용이 가장 흥미롭게 일어날까. 저도 그 이전에 에스테틱을 가지셨던 분들만큼이나 험불하게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뭐 있다라는 정도 수준. 예를 뭐 제가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생화를 넣어둔 유리 박스 안에 공기청정기를 넣어놓은 작업의 제목은 에어 퓨리파이어거든요. 그냥 공기청정기. 되게 건조한 거죠. 그런 걸로 사실 뭔가 재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어느 지점부터 제목이 작품에 엄청난 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심지어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작업을 생각할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올해 작가 전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실 밈인데, 그 비디오 속 램프는 실제 전기를 소비한다라는 그 문구에서부터 그 작업들을 떠올려 나간 경우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느낌은 이건 너무 잘 표현한 문장이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딱 들었던 작업 문장인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음모론자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처음 아이디어를 얻은 게 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꽤 유명한 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인기 많았던 밈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동일한 어떤 그 물리적 현상과 내용을 밈으로 볼 땐 사람들이 굳이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좋아하는데, 이걸 미술관에다 이제 놓으면은 이중 트릭이 되는 거죠. 뭔가 더 있을 거야. 물론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이런 일반인 분들은 전혀 알지 않아도 되는 뭐 구조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미술계 내부에서는 그런 담론들이 유효한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관객분들이 좀 자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계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름 짓기라는 어떤 기호적 전략이 만들어내는 이 미스 해프닝과 해프닝들에 대해서 제 작업 안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치사하게 제 제목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타인에게 엄격하고, 근데 내 제목을 지을 때는 그냥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면 좋잖아. 그러니까 제 작품 자체를 대상화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근데 못한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저는 이게 저와 관객 간의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 안에서 이제 작품의 제목을 해왔던 것 같아요.